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완주 의지를 밝히면서 총선을 78일 앞두고 한 위원장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서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민후사란 말로 당정 갈등으로 불거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재욱 원내대표와 함께 한 위원장을 만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공개 지지한 건 사천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와 인재 영입식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땐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 위원장으로선 수직적 당정관계 탈피와 여권 갈등 봉합이란 고차 함수를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고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거절한다. 라는 말까지 한 겁니다. 자,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왜 그 잔도를 불살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차단했다는 뜻이죠. 예. 굳이 사퇴 요구란 단어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어저께 저 기자들 앞에서의 백브리핑도 뭐 무난하게 끝나갔을 수 있었는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거절했고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예. 이 얘기는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내 이름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조금 수위 조절과 톤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면으로 부딪힌 것처럼 이야기를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는 예.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플랜 B가 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허. 자신이 만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만둔다고 할 때 과연 플랜 B가 있느냐 그런 자신감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한 26일간 정도 쭉 지방을 돌고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수렴했잖아요. 거기서 느꼈던 현장에 대한 자기의 어떤 지지도라든가 최근에 이제 쭉 올라간 자기네 인지도 이런 것들이 결코 여권에는 독이 되지 않을 거다. 이게 양쪽으로 어쨌든 순기능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 관리만 내가 잘 돌파한다 그러면은 내가 총선을 치르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좀 표출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사퇴하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사퇴시킬 수 있을까? 당원 당규를 봤더니 비대위원장을
해임시킬 수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직접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예. 당원에는 비대위원장이 사퇴나 사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규정된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 임기는 6개월이고 전국위원회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당내 여론입니다. 2014년 박영선 새 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적이 있는데 친노 주류 의원들의 계속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과거 전례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특히 당정 간의 당과 정은 따로다. 당정 간의 분리된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의 그 양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다 평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이제 양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 이 상황이 말이죠. 이게 언젠가 한번 왔을 상황이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당에 투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어려우니까, 특히 선거 수도권에서. 그래서 사실상 극약 처방을 한 거거든요. 법무장관 그만두고 뭐 간 예가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왜 여권이 그동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같은 시기를 비교해 볼 때 정체를 보이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부딪혀야 돼서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당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용산과 똑같은 모습을 낸다면 그런 비대위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선거에서 말이죠. 예. 이번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국민의 걱정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비대위원회 뭐 이제 뭐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뭔가 이 당정의 일치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차피 비대위원장으로 투입할 때는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차별화라는 게 대통령과 당이 정면으로 대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이른바 국민상식에 맞는 것에 대해서 당이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를 타파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맞춰져 생겨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전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양해를 하지 않으면 이건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고 선거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발언 중에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2인자냐,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얼굴이냐, 아니면 이른바 친윤그룹 윤핵관과 비슷한 동급의 윤석열 측근 가운데 한 명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친윤의 핵심이잖아요.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관계일까? 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나의 스텝.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한동훈 위원장님이랑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니 우리 인재영이 때문에 대통령께서 한 위원장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좀 동의하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한 위원장이 밝힌 끝까지 총선 이후까지 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위원장 앞쪽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위원장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아니 모르겠어. 난 들은 바도 없고 몰라. 한 위원장
자, 계속 기자들이 뭐 이철규 의원이랑 만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 이러니까 그분은 제 스텝이니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예. 네, 이 발언이 아까 보셨다시피 당 비대위원실 면담 이후 이제 취재진이 어떤 얘기 나눴냐 이런 질문에 나온 답이었는데 좀 스쳐가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 내 스텝, 그러니까 내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당을 향한 좀 그립감을 더 세게 쥐는 모습인데요. 그렇네요. 자신이 비대위원장임을 좀 강조하는 건데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이 의원과 자신과의 관계를 좀 재설정하면서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좀 더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 상황입니다. 친윤의 핵심이고 재선의 이철규 의원. 그런데 그분은 제 스텝이잖아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텝이란 말은 직원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보통 이제 국회에서 스텝 이러면 이제 보좌진들, 의원을 좀 백업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을 지칭하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을 스텝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스텝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의 위상을 볼 필요가 있겠죠. 이른바 장제원, 권성동, 찐 윤핵관, 원조 윤핵관들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질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요직을 정말 회전문식으로 거치면서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나올지 좀 의도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분열돼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대통령을 제대로 엄호하지 못하냐. 이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비대위원장에 간 거 아니냐라는 한 줄기가 있고 또 한 줄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왜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이냐. 그러면 후자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세력이 없어요. 본인이 굉장히 정치권을 폄훼했었죠. 국회에 대해서 뭐 여의도 사투리 운운하면서 기성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한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세력을 구축할 새가 없었는데 뭔가 대항을 하고 대통령실과 세게 맞붙는 양상을 보인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철규 의원은 제 스텝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표현인가요? 이게 뭐 스텝이라는 영문을 해석하는데 보면 이제 보좌진도 되고 참모도 되고 뭐 직원도 되는 여러 가지 뭐 함의가 담긴 이야기인데 저는 이야기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철규 위원장을 동시에 인재위원장으로 같이 본인이 맡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상당 부분 좀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전 사무총장이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인재위원장으로 오지 않았느냐 얘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철규 의원의 핵심은 인재 영입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과 말하자면 가교 역할을 당과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분을 참모 혹은 스텝 그러니까 뭐 보좌하는 직원 정도를 규정하는 순간 앞으로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나랑 동격에 있긴 하지만 나는 비대위원장이고 그분은 인재영입에 있어서 나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는 그런 쪽에 불과하지 이 당에 말하자면 그 간판은 나고 내 국민의 간판은 나다. 그 얘기를 분명히 우회적으로 그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오해 없는 표현을 통해서 한 거지만 저는 오히려 저게 더 강한 어조로 들렸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철규 의원의 역할은 가교 역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연결을 해주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이 갈등의 국면의 본질은 나와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지 뭐 중간에 이철규 의원이 나서서 나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의 관계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아무리 대통령의 지금 가장 측근이라 하더라도 나는 비대위원장이고 비대위원인데 왜 자꾸 이철규 위원장을 끌어들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있었고 대단히 비판적으로 쓰였던 표현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실세들 그룹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박성민 의원, 이철규 의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다고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자꾸 이철규 의원을 끌어들이니까 난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정말 지금 당이 어렵고 선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꾸 왜 나의 부하의 부하, 스텝이라는 거는
부하인이 왜 자꾸 이철구를 물어보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당을 내가 장악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자기 소신껏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이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하필이면 김건희 리스크 건드리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화가 많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감기 증상을 이유로 민생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왜 하필 김건희 리스크냐? 지금 신문 제목에 아예 저렇게 뽑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사실 뭐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떠나서 말이죠. 여권에 상당히 약한 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켰고 물론 거부권 행사됐습니다만 예. 바로 그런 점 특히 최근에 명품백 논란을 두고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야당 쪽에서 아니 야당 쪽이 아니라 야당 성향의 그 언론과 어쨌든 그 재미 목사란 분 전 몰카 공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게 맞다고 인정되는 상황이고 여기다 많은 비판 여론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적을 안 하고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지적해 나가야지 중도층의 이 표를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여권에서 대단히 약하게 생각하는 고리를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걱정,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 이런 차원에서 지적했는데 아니, 이런 지적도 문제 삼고 사퇴까지 나온다면은 비대위원장 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뭐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개 다른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예. 본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 서울 마포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뒤통수를 맞는다. 뒤통수를 맞는다? 이건 믿었던 사람한테 뭔가 당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윤 대통령 지금 주변에 이 갈등 상황에 대해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한 위원장이 당으로 가기 전 자신이 전했던 당부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직이니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 국정의 경험을 쌓으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한 위원장에 대한 좀 실망감을 드러낸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토로를 했다고도 하는데요. 예. 이 말을 놓고 갈등 봉합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이 부활했을 때 한동훈도 부활했고요. 저렇게 늘 수사팀에서 저기 이제 검찰청 복도 지나갈 때 그 사진이거든요. 뭐 이런 거에서 운명을 같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아니 뭐 20년 넘는 끈끈한 그런 사이인데 두 사람 어떤 관계입니까? 거의 전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정확하게 21년 된 관계고요.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인 걸 또 넘어서 사법연수원 23기, 27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건 2003년도부터입니다. 검찰에서 특히 특수통 활동을 하면서 특수통 수사를 하면서 대검에서 합을 맞춰서 여러 굵직굵직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SK 분식회계 수사 등등 또 최근에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한 팀으로 원팀으로 큰 결실을 낸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랬죠. 두 사람의 어떤 관계는 단순히 검찰 선후배 관계, 대학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으로 끈끈한 관계. 그래서 전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파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초대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을 발탁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후배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래서 더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을 선택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슷한 길을 걸어온 만큼 또 두 사람은 소신도 비슷했었습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섭섭함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난 상태. 자, 최수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양쪽이 더 그 갈등이 더 비화되거나 더 대척점으로 치달으면 이건 파국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총선을 78일 남은 상태에서 여권이 분열한다? 이건 저는 사실 필패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플랜 B를 얘기했는데 이게 돌발적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갈등 관리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갈 걸로 조금 전망이 되는 게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 측이 다 속도 조절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말하자면은 국민의 눈높이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했잖아요. 지방 순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민심도 들어보고 당심도 본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저는 공이 이제는 용산으로 넘어간 거죠.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우려와 그 국민에 대한 어떤 눈높이 이런 것들을 전달했으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더 이상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른바 출구 전략을 쓰고 용산에서는 비대위원장이 그런 민심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설전에 어떤 우리가 입장을 내든 해명을 내든 아니면 여기 선을 긋든 분명한 어떤 그 용산의 입장을 내면서 이제는 양쪽이 말하자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쪽은 공정한 한동훈 위원장 측은 공정한 갈등 관리, 공천 관리, 그다음에 용산 측에서는 조금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개입의 흔적들을 차단하면서 조금 말하자면 냉각기를 가지면서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어제부터 메시지 조율에 나선 것 같고 용산 측에서도 당분간은 좀 침묵 모드로 가면서 이 휴지기로 좀 들어가면서 일단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는 이른바 질서 있는 회복. 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질서 있는 회복. 왜 그럴까요? 자, 두 사람이 21년직입니다만 불과 20며칠 만에 지금 이 갈등 관계까지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신뢰가 깨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신뢰가 깨져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싸움이 벌어져서 충돌이 벌어져서 한쪽이 이겼다. 뭐 한쪽이 누가 이겼든 이기면 결국 둘 다 필패 전략이잖아요. 만약에 그야말로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면 말이죠.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를 상당히 많이 앞뒀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관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권력자가 내칠 수 있어요. 내쳐왔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유승민 의원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도 3월 전당대회 때 그랬고 말이죠. 김경춘은 또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나가게 주저앉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가 불과 이제 80일이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 물러나고 거기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하는데 원희룡 뭐 그분이 올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땐 왔다 치고 그럼 아무리 일을 잘하고 공천을 공정하게 해도 일반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거 다 대통령실이 조정한 거다. 결국 대통령의 아바타다. 한동훈마저 저렇게 물러났는데 그 신뢰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권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게 될 거예요. 그 속은 하나 많아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과 비명이 아무리 갈등이 빚어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는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대통령실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이 완패나 완승으로 끝나면 양쪽이 다 지금 말씀처럼 필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인식을 좀 바꿔줘야 돼요.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게 저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직적 당정 관계. 국정기조 변화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그 단초를 보인 거라서 좋은 시초였다고요. 그럼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사귀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직자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대응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봉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누가 봐도 좀 너무 앞서 나가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단 본질은 함정 몰카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함정 몰카임을 분명히 했고요. 그렇지만 단서는 붙였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럼 봉합을 할 것이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요. 한 위원장과 용산 고위 인사가 곧 만나기로 했다며 이게 좀 수습이 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 역시 지금 결별하는 건 공멸을 뜻한다며 양측 모두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관저심야 회의 때부터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참모들뿐 아니라 윤 대통령도 당정 갈등이 커져 파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긴급회의 소집을 공지했던 경북 지역 의원들도 모임을 취소하는 등 당내 분위기도 점차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난 21년 동안의 신뢰 관계가 최근 며칠 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맞게 됐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몇 가지 팩트가 전해지면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보죠. 오늘자 중앙일보 3면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자리에서. 지난 일요일 한동훈, 이관섭 그리고 윤재욱. 한 사람은 당의 비대위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핵심 3인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격한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 세 분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네, 일단 지난 일요일 서울 모처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났는데 우선 이관섭 실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마포 공천에 대해 사천 논란이 벌어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예? 특히 김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천 논란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와 미리 상의를 했다는 입장이었고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오가면서 한 위원장과 이 실장이 좀 충돌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요? 등의 표현이 표출됐고 이게 한 위원장 입장에선 사퇴 요구로 비화됐다는 게 이제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었는데 하지만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3인 회동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게 맞다 이렇게 공식화하긴 했습니다. 자, 아까 그 전 그래픽 볼까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두 사람 사이 윤재욱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만났던 게 이게 이제 직접적인 대면이겠죠. 근데 여기서 나왔던 단어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물론 전언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가요?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김경률 회계사를 왜 마포을에 공천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그 제 혼자 정한 게 아닙니다. 자, 아까 그 그래픽 있죠? 저 혼자 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얘기가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맥락을 놓고 보면은 마치 김경률 그 위원에 대한 그때 이제 서울시당위원회에서의 마포을 공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살짝 이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그 행위가 마치 이제 이 사태와 이 갈등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일종의 트리거에 가깝고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본질은 전 따로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취임한 지 26일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당에 자기가 뿌리 내리기도 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의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좀 올려나가고 있대 끊임없이 누군가가 대통령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틈을 벌리려 하고 있다. 그게 여권 주류든 대통령실의 뭐 고위 관계자든 간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위원장이 공천 관련 얘기는 또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한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증 편향으로 할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본인이 듣고 싶어 얘기만 들었던 그런 확증 편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서로가 좀 불편한 진실들을 좀 우회하는 건지 제가 정확히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혹시 당신의 개인기에는 집착하는 것 아니냐? 혹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방향성을 놓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조금 인기에 도취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다고 아마 저는 이제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저는 많이 되물었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얘기했던 닭이를 갈라놓으려는 뭔가가 이게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감정이 격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 말이 보도가 된 이상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질서 있는 회복을 이야기한 거는 이런 감정적이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 말들이 계속 외부로 새어나가면은 오히려 갈등 봉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측한 대로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찾는 쪽으로 양측이 조금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을에 공천한 것을 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마포을에 공천한 것 자체가 물론 사천이다라는 논란도 나옵니다만 다른 곳도 아니고 마포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강남 아니에요. TK 아닙니다. 공천 주면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공천 이퀄 당선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처럼 이재명한테 도전하겠습니다. 박수 받고 정청래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박수 받는 지역이에요. 왜? 이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 자체가 무슨 특혜다라고 볼 수는 사실 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공천 준다고 했느냐? 뒷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갈등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마음이 안 들어 있는 상태였겠죠.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 이제 장본인인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공천을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천 논란이란 이제 명분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대통령실이 집권당 내에서 사천을 하든 말든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공천에 왜 개입합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선 여론조사 한 것 때문에 감옥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게 이제 보도가 돼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보도가 된 마당이니까 만약 이관섭 비서실장이 왜 사천 논란 이런 거 곤란하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그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왜 대통령실이 그 여당의 정당 내에 공천에 관여하냐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고 아무튼 그래서 김경률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가정컨대. 그런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봉합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향후에도 이런 예민한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야당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고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선거는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었으니까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잠시 뒤에 이제 짚어보고요. 일단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비서실장이 갔느냐.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이 직접 가면서 오히려 이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자, 이것도 잠깐 따져보긴 하죠. 법적 조치를 민주당에서는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법률 리스크는 확 올라갔다라고 봐야죠.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은 완전 대통령의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사퇴의 요구가 있었다? 대통령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했었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많은 정치인들이 기소됐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본인이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오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리 검토, 당연히 국정에 국정이 아니라 당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대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가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둔다. 이건 구도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어떻게 금기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터부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그것도 무리하게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사실상 한 발짝도 아니고 반 발짝 뗐는데 이런 철퇴를 내린다 사실상 이건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다 굉장히 좀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장 변호사님이 지금 말하자면 법적인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논쟁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의혹은 자기의 후보를 꼽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의 방점은 그것이 공정하게 야당과의 모습에서도 그것이 국정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흔적 이런 걸 남겨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 중립의 방점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예. 가장 당비를 많이 내는 당원입니다. 어허. 당의 의견 개진할 수 있죠. 우리 당이 나를 배출한 이 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방향성과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당무 개입으로 보고 이것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시각일 수 있어서 만일 서로가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예단하기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건 아니고 한 적이 없죠. 공천에 공천도 그런 안 식으로 하면 나왔잖아요. 사천된다라고 의뢰를 표명했다는. 오히려 공정한 공천을 주문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자, 그럼 지금의 이 갈등이 계속 선거 때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이너스로만 갈 거냐?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풀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죽하면요. 지금 이렇게 갈등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거 봐라. 이거 사전에 이거 조율된 시나리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속 대련. 원래 약속 대련이 쓰는 메시지가 셉니다. 태권도를 할 때 약속 대련을 하면요. 내가 너의 머리에다가 풀 스윙으로 발차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약속인 거죠. 그런데 실제 대련이면은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머리에다 풀 스윙으로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약속 대련인 걸 알면은 풀 발차기를 하죠.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약속 대련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 대련은 사전에 약속한다는 이제 방어랑 공격을 약속한 태권도 용어입니다. 어허. 양측이 사전에 준비된 갈등과 봉합 과정을 보여줘서 이제 뭐 김여사 논란 및 이제 지지율 정체를 해소하려는 거 아니냐, 즉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한 위원장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 소리까지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사과 요구도 아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에서 지지 철회라는 메시지가 나온 게 좀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가 온 윤 대통령과 당의 차별화를 위해 갈등을 연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건데 이거를 약속해서 내가 이 정도 공격하면은 이렇게 해줘. 그렇게 본다는 건데 어떻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예. 약속 대련을 하려면 누군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봉합이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국민들이 다 갈등을 싫어합니다. 특히 갈등 중에서도 이렇게 권력을 둘러싸고 하는 권력 투쟁의 양상, 권력 투쟁의 권력 갈등의 모양새를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냐고요. 약속 대련이 되려면 누군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죠.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정말로 이른바 약속 대련이란 이 좀 다른 말로 시쳇말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면 말이죠. 이게 그렇게 밝혀지면은 여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호사가들의 저건 그 쓸데없는 전 추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도 이제 민주당 패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 저거 저러다가 한동훈 뜨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한동훈 더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띄웠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동훈을 저 대선 주자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것 아니야?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의 3요소를 얘기할 때 구도와 인물과 이슈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구도가 지금 사실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붙는다면 정권 심판론이 좀 위에 있다는 건 규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인물 요소가 있어요. 인물이 이제 주로 공천도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떠버리면은 이른바 미래 권력의 충돌로 이 총선 구도가 가버려요. 그러면 대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회고용 투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미래용 투표. 한동훈에게 국민의힘을 맡긴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 라는 희망을 주는 순간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전략에 차질을 빚죠. 그러니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겁니다. 한동훈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속내가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는 말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공격하는 걸로 좀 바꿔치기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무 개입 의혹보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이 더 큰 그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가당착에 좀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약속 대련이라든가 당무 개입을 적극 부각하면서 좀 이 진화를 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습니다. 예, 약속 대련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했을까라는 점인데 근데 이 상황, 이 점도 하나 짚어보시죠. 이 상황까지 오면서 좀 더 명확해진 건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명확해진 건 아닌데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었습니다. 이 철기보다 더 찐 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쓰고자 한 왕관의 무게를 김건희 특검법 수용으로 견뎌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윤석열 부부 호위무사 홍위병 비대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저런 주장은 설득력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급해진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말하자면은 윤석열의 그 말하자면 아바타 혹은 분신, 호위무사 이 정도로 폄하해서 결국은 당정 일체로 가가지고 나중에 정권 심판하면은 쉬울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차별성도 드러나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돌파력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 차별성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국민의힘 기존에 왜 비대위가 들어섰습니까? 기존의 김기현 체제가 이런 역동성과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차별성이라는 게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고 민심을 전달한다. 이게 한동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순간 이번 총선 구도는 또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지금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렇고 지난번에 그렇게 가리라고 봤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본인들로서 통제 영역 밖이라고 생각한다면 총선 전략 짜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갈등을 통해 확인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입니다. 그때 카톡 메시지 공개하면서 공개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몇 통 하세요 이러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합니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안 친합니까? 뭐 친하다 말다 할 문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카톡 332건 했던데 안 친한데 카톡을 왜 자주 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당시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 안 돼서 서로 주고받았다는데 알고 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부인하고? 그걸 왜 저한테 부인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랑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 거기서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오시나요?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자, 저때 정청래 의원이 지적했던 건 김건희 여사와 너무 친한 거 아니냐. 뭐 형수처럼 그 21년을 같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기면 이거는 이제 공사 구분도 못할 정도로 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과 사의 구분인 거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도하게 지적도 하지 않았어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 상식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 게 지금 저런 정청래 의원의 말은 저건 의미가 없는 걸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진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할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여권의 여러 가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인식될 때 국민의힘의 선거가 유리할 겁니다. 그걸 약간의 단초를 보여줬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70여일 남았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한동훈 위원장이 봉합된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위축될 수 있죠. 이거 잘못 또 얘기했던 또 대통령실과 갈등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만약에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었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명품백에 대해서 조금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은 일각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비판적 여론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이게 약속 대련이에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위상이 확 올라가겠죠. 차별화도 보여지고 차별화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통령의 그야말로 항상 얘기하는 이른바 애티튜드라는 거. 국정을 대하는 방법, 당을 대하는 생각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또 나타나면 이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용산이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기조도 바꾸고 보다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약속 대련 말씀하셨으니까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잘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고 또 수비를 잘하는 사람 역할. 이게 각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이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약속 대련으로 뜬다면 그럼 그 반대급부로 이 약속 대련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맡을 건데요?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확실히 뭐 아직까지 이거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건 윤석열 아바타라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공사구분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민주당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바타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아바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한 거 사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미 김건희라는 물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터버렸습니다. 아마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을 겁니다. 또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에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단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견해를 물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서 있는 봉합으로 갈 수 있는 국면이 될까? 저는 미봉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명성과 정확하게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짚어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질 겁니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은 대통령과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치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26일간의 대중정치인으로서의 그 활동이 딱 26일 됐잖아요. 27일 됐네요. 저는 지금 누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말하자면 수직적 당정 관계라든가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던 이런 그 중진 정치인들 사이에서 한동훈이 정치 신예지만 뚜렷하게 지금 자신의 존재감과 족적을 보이면서 지금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다만 사천 논란에서 보여주듯이 조금 정제되지 못하고 속도감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오바된 의혹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여권의 미래 권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도마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히 자리매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번 갈등에서도 아마 상당한 고려 요소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에 잇따른 공천심사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한 비례대표 의원이 동명 이인의 다른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한 비례대표 의원의 가을짓자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가 바뀌어요. 게다가 누구를 위해서 출마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 불출마 입장을 갑자기 철회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선거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서대문과 출마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지역구를 바꿔 성남 중원으로 옮기더니 이곳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성남 중원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성남 중원의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겐 날을 세웠는데요. 이 의원은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에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해온 비명계란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뉴스를 쭉 진행하면서 많은 의원들 이름을 고비고비 때마다 전해드립니다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성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중원이 어떤 곳이었나요? 원래 친명계 인사 현근택 변호사가 여기 도전장을 냈던 곳이잖아요. 윤영찬에게 가서 공격하겠다, 도전하겠다. 그런데 성희롱 논란으로 갑자기 불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 탈당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당에 남게 된 윤영찬 의원이 공천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건 안 되지. 윤영찬한테 공천 주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라고 한 이수진 의원. 과연 그럼 이 지역과는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연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수진 의원 스스로도 성남 중원과 연고대에서 특별한 연고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고위 당시 성남시 중원구 지역본부 활동에 참석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지역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놀라실 줄로 안다면서 미리 찾아뵙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명분입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를 그만둘 때 모두가 명분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명분이 있으면 살고 명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출마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럼 맞네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성공했네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은 그건 그야말로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이 계속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현근택 변호사가 도전하다가 안 됐으면 다른 도전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윤영찬은 이기든 지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대문에 출마하겠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 후 입장을 바꿔서
성남 중원에 가겠다. 하루 만에. 그것도 연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객 공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이 뭐 자객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공정 논란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 계속 사당화 논란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공천 과정에서 불붙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점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용의 불씨가 굉장히 크게 타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뺏긴 지역구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열심히 가서 싸워봐. 이런 결이 있지만 여기는 이미 민주당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그 자리를 놓고 서로 민주당에서 싸우는 모습, 게다가 이 지금 뭐 당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의원의 이걸 보면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저 그 말로 대변을 할게요. 충혈된 눈으로 달려드는 분화방들의 악이 다툽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에. 예, 충혈된 눈으로. 네, 충혈된 눈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이수진 의원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다 뭐 그야말로 다 지금 공천에 사활을 걸죠. 그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도하긴 한데 어떻게 또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대문갑 출마 회견할 때 자신이 3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 출신이다. 그래서 서대문갑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간호사 출신. 세브란스가 서대문에 있으니까. 예. 또 그렇게 얘기도 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게 선수니까 다들 정치인들이. 근데 그래놓고 또 총선 불출마 선에서 왜? 서대문갑에 공천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다들 말씀하시고 앵커 말씀처럼 이게 지금 성남주건이 뭔가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가겠다. 그럼 조용히 간다고 얘기하든가 뭘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자시고 얘기하냐고요. 에? 다 속 들여다 보이는 얘기하는데 아마 이래서 정치인들은 이 포카페이스라고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염치도 없고. 전 정말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바꾸고 갈짓자 행보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이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배치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예.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이건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이거 다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예, 수도권, 더구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수진 의원마저 이곳에 가겠다고 할까? 이 부분 짧게 짚어보죠. 친명계는 그동안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은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출당하다 강하게 압박을 해왔죠. 그런데 그 선봉에 선 게 바로 원외 친명 조직으로 지금 의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영찬 출당하라 이 플랜카드를 봤더니 수령자가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이었다. 자, 국회에서 혁신행동 명의의 택배가 포착이 됐는데 발신지 주소가 이재명 대표 비서실이었다. 그러니까 대표 비서실에서 절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출당하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당에 남았다고 해서 당에서 나가라는 징계를 하라는 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서실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대표 비서실로 배달이 온 플래카드 문구가 윤영찬 의원을 사실상 직격하는 내용인데 이걸 당대표실에서 실제로 이걸 뭐 배송을 부탁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배송이라고 하는데 그 연유와 관련해서는 혁신위에서도 한 업체 그 플랜카드 제작과 배송을 맡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령자가 비서실에 박모 씨로 돼 있는데 박모 씨는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수령자가 비서실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본인들도 플랜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업체에 맡기는데 이게 혼선이 있다 보니까 잘못 배송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게 대표실에서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좀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서실 측에서는 택배가 잘못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르신들 얼마 전에 화가 났다는 이 공약이 하나 있었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던진 공약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대한노인회는 즉각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 신당하는 사람이 지하철 무임하는 제도를 비판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별 적자가 난다 이런 말은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 결과가 지하철 적자는 무임하고는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별다른 사과가 없었다 이러면서 대한노인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을 향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키워보지 않고 가정살림도 안 해보고 세상 물정 한참 모르는 헛소리를 남발한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기적 199 우리나라 10대 경제 강국 만든 1등 유공자인 노년층에게 혜택 주지 말자는 건 학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성을 찾아 노인에게 석고대죄하고 망언 철회하길 바란다면서 망언 취소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당사 앞에서 집단 시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몰려간대요, 당사로. 네. 대한노인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얘기 못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집권당 대표도 여기만 사람인데 뭐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발언이 제 생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느껴지고 뭐 그건 이제 본질이 아니니까 저는 이거 이준석 대표의 대표죠, 이제 대표인데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거기 왜 이제 와서 폐지하느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복지를 더 늘리든지 이래야 될 판인데 근데 지금 이겁니다. 지하철, 전철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꽤 많아요, 전국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아무리 65세 노인들에게 그 지하철 무임승차권 줘도요. 1년에 거의 이용을 못 한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이 마을버스 타고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럼 그분들에게 지금 저 이준석 대표가 매달 10,000원씩 12만 원, 뭐 얼마 안 되는 동안까지 느낄지 모릅니다만 그런 노인분들에게는 10,000원 정도 있어가지고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복지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혜택이 없으니까. 그 지하철 이용 못 하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65세 이상이 지금 나이들이 많이 연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70세로 늘리자라든지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름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 65세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권 폐지가 마냥 아주 허황된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100% 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한노인회장께서 이렇게 과도하게 뭐 묻정도 모른다, 애도 안 키워봤다고 뭐 얘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뭐 과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뭐 노인 폄훼 발언했다든가 그다음에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얘기했다든가 이런 거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망언이고 약간 폄훼 발언이고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모욕적 발언이지만 이거는 공약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지하철로 무임승차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현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편적인 복지로 해가지고 전국까지 같이 확대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논점을 갖고 공약을 이야기한 건데 마치 이걸 가지고 사과하라. 사실은 우리가 공약을 내놓을 때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제가 선거의 3구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인물 이슈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슈에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봐줘야지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노인회장 입장에서는 그 국토교통부의 분석과 좀 이준석 대표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분석한 시기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르면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는 이제 한번 공론화시켜서 그럼 국회에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아니면은 우리 노인회와 개혁신당에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마치 무조건 사과하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책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이걸 다루는 듯한 게 전 느껴져가지고 이걸 조금 다르게 우리가 표로서 혹은 유권자들의 판단으로서 심판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말라의 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또 다른 입장으로 제가 이제 반론을 하자면, 저는 이 지하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에서 서울 오시는데 천안까지만 기차를 타고 오세요. 거기까지는 요금을 내고
천안에서는 공짜로 지하철 타고 그 먼 거리를 오십니다. 그 몇 푼 아끼시겠다고.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르신들에게 이 지하철이라는 건 참 발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약 얘기잖아요. 공약이라는 거는 일단 남한테 무언가를 주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준 걸 뺏겠다는 게 공약일까? 여기에서 그럼 뺏기는 사람은 어떤 입장일까? 공약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노인층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을 겨냥한 공약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수준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약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제 생각과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젊은 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을 듣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대 포이론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구나. 뭔가 2030 표심을 공략하면서 우리는 이 집단을 이제 표심을 얻게 되면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공학적인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약으로 던지는 순간 논란을 어쨌든 환기가 되는 것도 사실상의 노림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공약으로서도 사실상 줬다 뺏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는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방향성상 맞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공학적인 공약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번 돈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번 돈이었죠. 그런데 이 돈을 초호화 생활을 해오는 데 사용한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수백억을 벌었대요. 수백억. 그 돈으로 고가 미술품도 사고 뭐 수사당국의 추적도 피해왔는데 결국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돈다발이, 정말 돈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벽면에 걸린 그림에 딱지가 붙습니다. 미술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로 추정됩니다. 이 집에서는 리히텐슈타인과 백남준 등 다른 거장들의 작품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명품 가방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40대 남성은 검은 돈을 세탁한 국내 총책이었습니다. 일당들은 16개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 6억 원씩을 매일 100개의 대포 통장에 받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어 회사 인수로 140억 원, 재개발 사업 투자 및 회수로 230억 원의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세탁한 돈은 현금 5만 원권 다발로 산더미처럼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40대 남성의 차고에는 40억 원이 넘는 슈퍼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검찰은 40대 남성 등 9명이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550억 원의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 수익금의 97%인 535억 원은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30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야, 아까 보셨습니까? 돈다발. 아니 뭐 슈퍼카도 슈퍼카지만 돈다발을 아예 집에다, 지금 보세요. 저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금인 이 550억 원 상당을요, 또 불법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그런 일당들이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저게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돈이었던 거예요? 진짜 5만 원권 진짜 돈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서요, 이 자금 세탁책 A씨의 주거지에서 초고급 슈퍼카 그리고 고가 미술품 등을 압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요, 저렇게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불법적으로 자금 세탁을 한 그런 범죄 수익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이야, 세상에 저런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다니 정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돈을 주체를 못하나 봐요. 그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집에다 쌓아놓는다? 옛날에 저 화면 보시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늘밭입니다. 저기는 저 마늘밭에다가 돈다발을 가득 숨겨놨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요번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지만 저 2011년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였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110억 원의 수익, 범죄 수익을 얻었는데 그거를 5만 원권 22만 장으로 해서 저렇게 마늘밭을 일부러 300평을 사서 저렇게 검은 비닐에 싸가지고 페인트통에 넣고 또 검은 비닐에 싸서 저렇게 묻어뒀던 겁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저걸 이제 처남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범죄 수익을 누나 부부에게 맡겼던 거거든요. 어허. 누나 부부가 저기다가 숨겨만 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금 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거 굴삭기 기사가 훔쳐갔다. 요렇게 좀 덮어씌우려고 저 나무 좀 옮겨주시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굴삭기 기사에 의한 도난처럼 위장하려다가 오히려 덜미가 잡혀서 경찰이 저 마늘밭 300평을 다 발칵 뒤집어서 110억 원을 찾아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10월, 11월에 똑같이 해외 그 중국의 서버에 중국 본사의 서버를 두고 이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6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그때 당시에 한 20명 구속되고 잡혔었거든요. 예. 그때 그 주범이 저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의 주범과 같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매번 이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도 주범은 또 못 잡았거든요. 언제 어디서 또 그 주범이 저는 나타날지 모른다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법 도박, 인터넷 도박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왜 저렇게 불법 도박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다발로 저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실 요즘 우리가 금전 거래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하게 되고요. 또 계좌 이체를 할 때는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사실 자금 추적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수익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돈은 현금이나 이제 가상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특히 현금을 이제 융통하는 그런 방법, 일단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일명 우리가 말하는 뭐 백화점 상품권 할인 방식이라던가요. 예. 아니면 불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제 세워둔 다음에 이제 자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 허위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은 이제 돈만 오고 가는 그런 불법적인 자금 세탁 방식을 활용해서 현금화하는 것이죠. 일단 현금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 자금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법 도박 업체들 특히 현금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금 세탁을 위해서 그 뭐 번 돈 자체가 그들에게는 비밀이니까요. 자, 다음은 한 원로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기력뿐만 아니라 욕설도 잘하고 이분 뭐 어렸을 때 본 드라마도 이분이 아주 할머니로 나왔던 뭐 다 아실 겁니다. 김장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 배우가 아들과 함께 요즘 송사에 휘말렸대요. 바로 이 배우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혼사는 메이드 채야 쓴 게 메뉴 볼 거 뭐 있나요? 그럼 대가리들 머리수대로 나는 우리 애들 아빠하고 손만 잡고 좀 애를 둘씩 낳았어. 자, 김수미 씨인데요.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가 됐어요? 일단 김수미 씨가 굉장히 음식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식품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식품 브랜드를 한 회사에 이런 어떤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10년 동안 김수미라는 브랜드를 당신들만 독점해서 쓰시오 하고 빌려주면서 돈을 받았던 겁니다. 독점 계약을 했는데? 네, 독점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독점 계약한 회사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 주장을 말씀드리면 그 회사에 따르면 아니 우리한테 독점으로 쓰라고 하더니 이 김수미 씨와 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다른 계열사 그곳에서 여전히 김수미라는 브랜드를 써서 5억 6천만 원의 이득을 봤다. 그리고 또 회사 돈 6억 원, 자신들의 회사 돈 6억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횡령 내용을 밝힌 것을 보면 지금 그 아들과 며느리도 배우죠. 소유림 씨가 결혼할 때 집 월세로 얻었는데 그 월세 보증금 또 다달이 내는 월세 이런 것도 우리 회사 돈으로 나갔고 뿐만 아니라 여긴 연예 기획사가 아닌데 김수미 씨가 홈쇼핑 갈 때 어떤 뭐 이렇게 거마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필요한 분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회사 돈으로 지출했다. 이게 지금 독점 계약을 했다는 회사가 이 김수미 모자를 어떤 횡령, 사기 이런 걸로 고소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회사 측 주장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김수미 씨와 입장이 아들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이 됐어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업체가요, 나팔꽃 F&B라는 업체인데요. 사실 지난해 11월까지는 이제 김수미 씨의 아들 정 씨가 대표로 있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이제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고 현재는 사내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와 김수미 씨 간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서로 송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회사 측에서 김수미 씨와 이제 이전 대표였던 정 씨를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수미 씨 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바로 김수미 씨 측도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혀 뭐 횡령이나 뭐 며느리에 대한 어떤 사치품 지급 같은 부분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히면서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이 대표이사 효력 정지, 그러니까 직무 정지 가처분도 내놓은 상태고 사문서 위조나 오히려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신분, 유명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경영권 관련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라서 감정이 고래 깊어진 상황에서 이런 시시비비가 지금 다퉈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화면에 한 젊은 배우가 잠깐 보였었죠. 며느리라고 해요. 김수미 씨 며느리 서효림 씨. 며느리도 입장을 밝혔어요. 좀 소속사에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우리는 이거 개인 사적인 일이다. 남편 정명호 씨의 법무법인에서 입장을 낼 거다 했어요. 그리고 입장이 나왔어요. 법무법인에서. 나온 내용이 거의 정명호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 지금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이 10년간 독점 계약했다는 회사에서도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나를 지금 대표이사 자리에서 밀어냈다 하면서 우리도 지금 저쪽을 고소한 입장이다라는 그 내용 확인했고 또 마찬가지로 서효림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회사 돈으로 줬다. 이거 사실 아니다.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모두 좋아하시죠? 이분 콘서트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임영웅 씨 콘서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얘기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임영웅 씨 이 콘서트에 이분들도 와, 표 구했다 뭐 이랬을까요? 직접 온 배우들이 이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제 노래로 위로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뭔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즐거우시면 우리 선생님들도 피해 가실 수 없어요. 하트! 기분에서 같이 하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왔다 했는데 남은이 김영옥 씨였던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또 이 콘서트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요? 네, 이날 콘서트에서는요, 임영웅 씨가 직접 팬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사연,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예. 본인이 82세인데 아직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요. 어허. 지방에 일을 갔다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예. 이마를 다쳤다고 하더라. 어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별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아이고, 남편이 돌아가셨군요. 네, 사별 후에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그런 마음을 사연에 담았다고 전해졌는데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이었던 거죠. 82살의 그 팬이 이런 사연을 올린 건데, 자, 그렇군요.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을 좀 그래서 궁금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직접 또 만나보시죠. 붕어가 은근히 멋있게 늙었네. 이거 들보리. 와, 또 뽑히졌나? 좀 그만 투덜거려 투덜이. 그대 바람이 불거든
자, 근데 영화에 나온 OST가 임영웅 씨가 부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영화가 소풍이라는 영화예요. 남은희 씨, 또 김영옥 씨, 박근영 씨 함께 주연한 영화이고요. 미뤄 짐작컨대 이 촬영을 위해서 지역에서 내려가서 오랫동안 촬영하실 때 남편이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옥 씨가 워낙에 임영웅 씨 팬이잖아요. 또 그런 속에서 그 슬픈 일을 맞았을 때 친구인 또 김영옥 씨 통해서 임영웅 씨 노래 들어봤더니 또 우리 영화의 OST로 나왔으니까 그거 들었더니 굉장히 이제 남은 씨가 치유가 된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연의 주인공이 남은희 씨였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은희 씨도 임영웅 씨 팬이 됐고, 그래서 또 함께 콘서트에 오신 건데, 아까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 시트콤에서 우리 또 남은희 씨의 유행어가 호박고구마여서 이제 그렇게 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남편분 그 영화 2017년에 개봉했던 I Can Speak 기억하시죠? 예, 영화 그거. 물론 미국에 사는 따님도 발음에 도움을 줬지만 제가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분이 영어 선생님이시래요. 그 영어 대사를 다 일일이 녹음해서 테이프에 녹음해서 남은 씨가 그거를 남편 발음으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영어 교사가 가정교사가 남편이셨군요. 네네. 그런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좋으셨는데 이렇게 남편이 떠나셔서 굉장히 허전하실 텐데 또 임영웅 씨로 치유받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야, 저렇게 유명한 배우도 참 자신이 슬플 때 위로가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신통방통 늘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